우리가 여자 교관한테 걸렸네. 에이, 재수 없어. 다른 분대는 다 남자 교관인데 여자가 뭘 가르치겠어? 그냥 보조나 시킬 거 아냐? 서연은 그들의 속삭임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똑바로 서서 훈련병들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첫 번째 과목은 체력 측정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순서로 진행됐어요. 다른 분대 교관들은 훈련병들과 함께 시범을 보였지만 김중령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소령은 기록만 재세요. 여자는 보조나 하라고 있는 거지. 전투 체력은 안 되잖아요.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훈련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키득거렸어요. 특히 3분대 훈련병들의 반응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런 게 우리를 가르친다고? 여자 주제에 무슨 군사훈련을 시키겠어.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하라지.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았어요. 대신 스톱워치를 들고 훈련병들의 기록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정하게 측정했죠. 그런데 과연 이들이 끝까지 서연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들이 모르는 서연의 숨겨진 정체가 있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통쾌하고 시원한 사이다 반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연천 군부대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강에서 불어와 병영의 모든 것을 얼려붙게 만들었죠. 윤서연 소령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기숙사 창문을 열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동기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서연은 오직 군복만을 벗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구보는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부대 안을 도는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구보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복도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군 장교들의 목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윤소령은 정말 아줌마 같아. 항상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여자 혼자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30 넘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뭐하러 군대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여자가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냥 보조 역할이나 하는 거지. 서연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어요.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서연이 듣지 않은 비아냥거림은 없었죠. 식당에 가면 항상 그녀는 마지막에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혼자 쟁반을 들고 앉았어요. 그러면 취사병들이 수군거렸죠. 여자 장교는 참 불쌍해. 항상 혼자야.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닌가? 서연은 밥을 씹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무슨 수모를 안겼겠나?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부대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연천 일대의 풍경은 언제나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눈 덮인 들판과 멀리 보이는 임진강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긴장감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서연아, 너는 정말 강하구나.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버텨야 하는 걸까? 오후가 되자 서연은 부대 행정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종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다른 장교들은 대부분 훈련이나 작전 계획에 참여했지만 서연에게는 항상 뒷받침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여자니까 세심하겠지. 이런 일이 딱 맞아. 상급자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서연의 능력이나 경험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별만이 그녀의 역할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죠. 저녁이 되자 서연은 다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몇몇 부하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 소령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지. 맞아. 여자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서연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동정은 존경과 다르니까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밤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온 서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두꺼운 전술서와 각종 군사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이 술자리나 사교 모임에 참석할 때 서연은 항상 홀로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어. 서연은 책장을 넘기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혹한기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서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예감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혹한기 훈련 첫날이 밝았습니다.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훈련병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어요.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서연은 다른 교관들과 함께 훈련병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다른 남성 교관들과 똑같았지만 훈련병들의 시선은 유독 그녀에게만 머물렀어요. 자, 이번 혹한기 훈련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주임 교관인 김중령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각 분대는 담당 교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세요.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이 배정된 3분대 훈련병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여자 교관한테 걸렸네. 에이, 재수 없어. 다른 분대는 다 남자 교관인데 여자가 뭘 가르치겠어. 그냥 보조나 시킬 거 아냐? 서연은 그들의 속삭임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똑바로 서서 훈련병들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첫 번째 과목은 체력 측정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순서로 진행됐어요. 다른 분대 교관들은 훈련병들과 함께 시범을 보였지만 김중령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소령은 기록만 재세요. 여자는 보조나 하라고 있는 거지. 전투 체력은 안 되잖아요.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훈련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키득거렸어요. 특히 3분대 훈련병들의 반응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런 게 우리를 가르친다고? 여자 주제에 무슨 군사훈련을 시키겠어. 그냥 뒤에서 구경이나 하라지.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았어요. 대신 스톱워치를 들고 훈련병들의 기록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정하게 측정했죠. 오후 훈련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장애물 통과 훈련에서 다른 교관들은 모두 시범을 보였어요.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고 벽을 타넘고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안전사고 없게 지켜보기만 하세요.
3분대 훈련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연의 귀에 꽂혔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저녁 식사 시간 교관들이 모여 앉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오늘 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연만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했어요. 여자 교관은 참 편하겠어. 힘든 건 다 우리가 하고. 그래도 월급은 똑같이 받잖아. 요즘 여자들 참 좋은 세상이야. 군대까지 와서 편하게 지내니까. 서연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부대 장교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도 참석했지만 회의 내용은 대부분 그녀와 관련 없는 것들이었어요. 작전 계획, 훈련 일정, 인사 발령 등 중요한 안건들에서 그녀의 의견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부대장이 특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공식 인사안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이건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까 절대 비밀입니다. 부대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에는 여러 장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급 예정자 명단, 전속 발령 명단,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줄이 있었어요. 차기 특전사 여단 지휘관 후보 윤서연 소령.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력한 후보라고 들었어요. 부대장이 답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회의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산악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서연의 눈빛에 새로운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혹한기 산악 행군 둘째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뼈까지 시렸어요. 해발 800m 고지를 향한 행군이 시작됐을 때 훈련병들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자, 대열을 맞춰서 전진하세요. 김중령이 앞장서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15km를 행군해야 합니다. 서연은 3분대와 함께 대열 중간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김중령이 그녀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윤소령은 제일 뒤에서 나고자들 챙기세요. 여군은 보조하라고 했잖아요. 3분대 훈련병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었습니다. 특히 분대장인 이병장이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려고 하네. 뒤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맞아, 짐 싸는 것도 우리보다 못하면서. 산에서 넘어지면 누가 업고 내려가야 하는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배낭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배낭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다른 교관들의 장비는 15kg 정도인데 서연의 것은 20kg은 좋게 넘는 것 같았어요. 행군이 시작되자 김중령은 당연히 맨 앞에 섰습니다. 다른 교관들도 각자 분대의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서연만은 맨 뒤에서 나고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어설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고개에 접어들자 훈련병들이 하나둘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분대 훈련병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아, 힘들어 죽겠다. 한 훈련병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교관님, 좀 쉬었다 갈 수 없나요? 다른 훈련병도 호흡을 가쁘게 내쉬며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해요? 계속 전진해야지. 하지만 정작 그는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윤소령, 뒤처진 애들 좀 챙기세요. 이래서 여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서연은 지친 훈련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배낭을 살펴보니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반대로 자신의 배낭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휴식 지점이에요. 서연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병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요. 본인이나 제대로 가세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배낭에 다른 장비들이 몰래 들어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거운 장비를 그녀의 배낭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를 오르기 시작할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고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쳤어요. 훈련병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못 가겠어요, 교관님.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요. 김중령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약골들이 어떻게 군인이 되려고 해. 그런데 정작 그는 서연에게만 해결을 요구했어요. 윤소령,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여자의 세심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맨 앞으로 나섰어요. 김중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저도 교관입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분대는 제가 이끌겠습니다. 서연은 3분대 훈련병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여자 주제에 맨 앞에 서네. 저러다가 먼저 쓰러질 텐데. 우리보다 못하면서 앞장서려고 해. 훈련병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처음에 그녀를 비웃던 훈련병들이 하나둘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우리보다 빨리 가잖아. 체력이 어떻게 저렇게 좋지? 네 번째 고개에 도달했을 때 서연은 여전히 선두에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오히려 그녀를 따라오지 못한 훈련병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병장이 억지로 따라붙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여자 주제에 우리보다 잘 버티잖아.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무시한 그 몸으로 끝까지 끌고 가겠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자 목적지인 야영장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무거운 배낭을 벗으며 훈련병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둘 도착하는 훈련병들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훈련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산속 야영지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훈련병들은 지친 몸을 뉘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그들의 대화 주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죠. 야, 근데 윤소령 진짜 대단하지 않아? 한 훈련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보다 배낭도 더 무거운 것 같던데 어떻게 맨 앞에서 버틴 거야? 처음엔 여자라고 무시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틀렸나? 하지만 이병장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도 여자는 여자지. 하루 이틀 버틴다고 뭐가 달라져? 결국엔 한계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야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실탄 사격이었어요. 가장 까다로운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김중령이 훈련병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오늘은 300m 표적 사격입니다. 각자 10발씩 지급받아서 명중률을 겨루는 거예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총구에서 피어나는 하얀 연기가 신비로웠어요. 하지만 훈련병들의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사수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표적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어휴, 이게 사격이냐? 김중령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적과 싸우겠어? 두 번째, 세 번째 사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위 때문에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어요. 10발 중에서 표적에 맞히는 것은 고작 두세 발 정도였습니다. 한심하다 정말. 김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때 한 훈련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손이 너무 시려서 방아쇠를 제대로 당길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마. 김중령이 화를 냈습니다. 실전에서 적이 기다려주겠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서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김중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사격을? 설마 우리보다 잘 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김중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어디 한번 보죠. 하지만 못 맞춰도 창피해하지 마세요. 서연은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땅에 고정시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표적 중앙에 구멍이 뚫렸어요. 정확히 10점 영역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김중령은 우연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계속 해보세요. 두 번째 총성. 탕! 또다시 10점. 이번에는 첫 번째 구멍과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탕, 탕, 탕. 모든 탄환이 표적 중앙에 집중됐습니다. 훈련병들은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김중령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10발 모두 10점 영역에 명중했습니다. 그것도 동전 크기만 한 범위 안에 모든 탄환이 집중됐어요. 완벽한 만점이었습니다. 사격장이 조용해졌어요. 훈련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10발 쏴서 겨우 두세 발 맞힌 표적을 서연은 10발 모두 완벽하게 명중시킨 것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한 훈련병이 중얼거렸습니다. 10발 모두 10점이야. 이런 걸 처음 봐.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쏠 수 있지? 하지만 김중령은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잘 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조직에서 여자한테 자리를 안 내줘요.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완벽한 실력을 보여줘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사격 실력만으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자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힘도 약하고 체력도 딸리고 훈련병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실력을 직접 봤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김중령에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총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야영지에서 훈련병들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연에 대해 수군거렸을 텐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중에 저렇게 쏠 수 있는 사람 있어? 한 훈련병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없지. 나는 10발 중에 3발도 못 맞췄는데. 그럼 윤소령님이 우리보다 실력이 좋다는 거네? 그런데 왜 계속 뒤에서 보조만 시키는 거야? 이병장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게 현실이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여자는 여자거든. 군대에서는 그런 게 중요해. 하지만 다른 훈련병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실력은 실력이잖아.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데.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훈련 5째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날 사격에서 보여준 서연의 실력 때문에 일부 훈련병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이병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훈련병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서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자가 잘난 척하니까 기분 나빠. 이병장이 다른 훈련병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나? 맞아. 여자 주제에 우리 앞에서 폼 잡고 뭔가 좀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새벽 취사 시간이 되자 그들의 계획이 실행됐어요.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병장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그녀의 급식을 빼돌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눠 먹자. 이병장이 서연의 통조림과 전투 식량을 가져왔어요. 어차피 여자는 많이 안 먹잖아. 그럼 우리는 더 먹을 수 있겠네. 좋은 생각이야. 산에서는 칼로리가 중요하니까. 서연이 돌아와서 자신의 급식이 없어진 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훈련병들은 모르는 척했고 이병장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급식이요? 저희는 모르는데요. 교관님이 잘못 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우리가 왜 교관님 급식을 가져가겠어요? 서연은 빈속으로 그날 훈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장비였어요.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훈련병들은 각자의 무거운 장비들을 몰래 그녀의 배낭에 집어넣었습니다. 야, 이거 저기 넣어. 이것도. 어차피 여자니까 힘센 척 하잖아. 맞아. 어제 사격 잘했다고 으스댔으니까 이 정도는 들 수 있을 거야. 여분의 탄약, 무거운 공구류, 추가 식료품까지. 원래 20kg이던 서연의 배낭은 30kg이 넘게 무거워졌어요. 여자면 이 정도는 도와야지. 이병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등하다며? 그럼 똑같이 짊어져. 오후 행군이 시작됐을 때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배낭이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하지만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시간도 없이 출발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고개에 접어들자 서연의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낭끈이 어깨를 파고들었고 허리도 점점 아파왔어요. 오늘은 윤소령님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한 훈련병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제는 그렇게 잘났더니. 역시 여자는 여자야. 하루 이틀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서연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고개에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휘청거렸어요. 무거운 배낭 때문에 중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라, 넘어지려고 하네. 이병장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리하더니 결국 이 모양이지.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귀찮게. 서연은 나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배낭을 제대로 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보라가 갑자기 거세졌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휘몰아쳤습니다. 바람도 더욱 차가워졌고요. 앞이 안 보여요. 한 훈련병이 소리쳤습니다. 길을 잃겠어요. 김중령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대열을 유지해요. 흩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대열은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뒤처졌고 다른 훈련병들과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소령은 어디 있어요? 김중령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보라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에이, 여자 때문에 일이 커지네. 김중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혼자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배낭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었고 이제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이래서 여자는 안 되는 거야. 멀리서 김중령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 속에 주저앉았어요. 배낭을 벗어보니 자신의 장비가 아닌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눈을 감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길, 군인으로 죽어간 오빠, 그리고 홀로 살아남아 버틴 세월들이요. 아버지, 오빠,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서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다시 메고 눈보라를 뚫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길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녀의 눈빛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대 의무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몸 곳곳이 아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의무병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어젯밤 일이 조각조각 기억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나무 아래에서 밤을 보낸 것까지요. 누가 저를 발견한 건가요? 수색대가 새벽에 찾았어요. 참모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찾으셨습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고 한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부대 참모장인 박중령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서연 소령, 몸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서연이 일어나려 하자 참모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마세요. 그보다 참모장이 주변을 둘러본 후 의무병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어요? 의무병이 나간 후 참모장은 의자를 가져와 서연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연 소령, 당신 신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하세요. 참모장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기 특전사 지휘관으로 내정된 것 말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참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성 지휘관이라는 게 아직은 생소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경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경력요? 특전사 12년, 해외 파병 4번, 각종 특수작전 참여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참모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들이요.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부당한 대우와 무시가 단순한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모욕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차별을 끝내야 할 싸움이구나. 참모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참모장이 나간 후 서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김중령의 노골적인 차별, 훈련병들의 괴롭힘, 그리고 자신이 견뎌낸 모든 고난들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시험한 거였나?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의무실을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은 훈련을 끝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3분대 훈련병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을 보자 그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는 듯 했지만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교관님, 괜찮으세요?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일은 교관님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여자가 그런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니면. 무거운 배낭이요? 서연이 이 병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배낭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세요? 이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배낭을 열어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장비가 아닌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분의 탄약, 공구류, 식료품들이요. 이게 다 누구 거죠?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여자면 이 정도는 도와야 한다고 했죠? 서연이 이 병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그건 이 병장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배낭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훈련병들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군인은 성별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실력과 의지로만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 순간 한 훈련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이 병장도 결국 말했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했어요.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그날 오후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다시 3분대 맨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훈련병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혹한기 훈련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연병장에는 모든 훈련병들이 도열해 있었고 교관들도 정렬해서 서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훈련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죠.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일주일간의 혹한기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훈련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누가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될지, 어떤 분대가 우수분대로 인정받을지 궁금했거든요. 먼저 각 분대별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분대 체력평가 우수, 2분대 사격평가 우수, 1분대와 2분대 훈련병들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담당 교관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3분대 부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종합평가 최우수. 3분대 훈련병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이 최우수 분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일주일 내내 말썽을 피웠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분대가 최우수라고 여자 교관한테 배운 애들이? 교관님, 조용히 하세요. 다른 교관이 제지했지만 김중령은 계속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자는 끝까지 민폐만 끼쳤잖아요. 혼자 길 잃어서 수색대까지 나서게 하고. 김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훈련병들도 듣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거든요. 여자가 무슨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그때 부대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부대장이 참모장에게 눈짓을 했고 참모장이 단상 옆에 섰어요. 손에는 공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인사 발령을 발표하겠습니다. 참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특별 인사 발령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참모장이 공문서를 펼쳤습니다. 국방부 인사명령에 의거하여 발표합니다. 김중령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뭔 인사 발령이 이런 때 나와요? 차기 특전사 6기 여단 지휘관에 윤서연 소령을 임명한다. 참모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연병장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특전사 지휘관이라는 것은 군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 맡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잠깐, 뭐라고요? 김중령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특전사 지휘관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참모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훈련병들은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여성 교관이 사실은 특전사의 차기 지휘관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이 특전사 지휘관이라고요? 한 훈련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여자가 특전사?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차기 특전사 지휘관에게 온갖 모욕을 가했다는 사실이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중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자가 특전사 지휘관이 될 수 있나요? 그때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음이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의지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중령님,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뭘 했는지 보셨죠? 김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자라서 실력이 없다고 하셨죠? 보조나 하라고 있다고 하셨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건. 하지만 사격에서는 만점을 받았고 행군에서는 가장 앞에서 대열을 이끌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장비까지 짊어지고 말이에요. 훈련병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서연이 김중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에 연병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앞으로는 성별로 판단하지 말고 실력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대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병들도 교관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김중령만 혼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후 경기도 파주 특전사 여단 본부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지휘관 청사 앞에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윤서연 대령은 새로운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어깨에 달린 독수리 계급장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소령이었는데 이제는 수천 명의 특전사들을 이끄는 지휘관이 된 것이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지휘관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죠.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연병장으로 나가자 장관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특전사 부대원 3,000명이 완벽한 대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쓴 그들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어요. 그 앞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3분대 출신 훈련병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정식 특전사가 되어 서연의 부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병장도 있었고 처음에 서연을 무시했던 훈련병들도 모두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단상에 올라서자 모든 부대원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경례. 우렁찬 구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답례. 서연도 경례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3,000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대신 당당했습니다. 특전사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윤서연 대령입니다. 부대원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성 지휘관에 대해 말이에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연병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군인은 성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3분대 출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미 서연의 실력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오직 책임과 용기로만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연병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최강의 특전사 부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평가받는 부대를요.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지휘관실로 돌아갔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각종 작전도와 부대 현황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하는 부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이전 3분대 출신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는 이병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사가 되어 있었어요. 지휘관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병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저희들이 그때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장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일은 이제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예요. 그래도 저희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지휘관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말이에요. 여자라고 무시했던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대원도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부대원들이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별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서연이 다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여러분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대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혼자 지휘관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훈련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녀가 수천 명의 훈련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나는 그 상처로 다른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다. 그녀의 눈앞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길, 군인으로 죽어간 오빠, 그리고 홀로 견뎌낸 세월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 아버지,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밤이 되어 부대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지휘관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내일의 훈련을 준비하며 밤을 보냈어요. 더 나은 부대, 더 공정한 군대, 그리고 누구나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